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만히 앉아 공부하기를 좋아했죠. 형은 그런 저를 일으켜 운동을 시키려 애쓰곤 했습니다.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면 몸 상해. 형 친구들이랑 가서 축구하자. 이거 다 풀려면 아직 멀었는데.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더 잘하지. 저는 그런 때나 겨우 나가서 운동했지만 돌아와서는 늘 기진맥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형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 넌 공부가 체질인가 보다. 우린 어쩜 이렇게 다르냐? 형은 힘도 세고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싸, 형은 인싸의 기질을 갖고 있었죠. 저는 그런 형이 좋았어요. 형은 저랑 다르게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잘했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죠. 나 고등학교 그만둘래. 형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중퇴 선언을 했고 저랑 엄마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를 왜 그만둬? 엄마, 난 공부 머리는 아니야. 그렇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겠다고?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돈 벌래. 엄마 혼자 버는 게 부족해서? 어릴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거의 없는데 형은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는 서행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커브를 도는데 맞은편의 차가 앞이 보이지 않는지 중앙선을 침범했던 거죠. 산속에 있는 길이었는데 순식간에 우리 차는 도로 밖으로 밀려 한 바퀴를 굴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원래는 어머니도 위독하셨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후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해요. 그래도 두 아들을 키우겠다고 일을 하셨는데 몸이 약하니 금방 잘리기 일쑤였죠. 결국 풀타임 일은 하실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여러 개 하셨는데 집안 사정은 늘 어려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사실 학원에서 더 배우고 싶기도 했는데 차마 학원에 보내달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형이 고등학교를 관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형을 설득했었습니다. 형, 나는 형이 계속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 형이 그런 선택을 하면 엄마도 속상할 거야. 나 돈 벌 거야.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공부 맘껏 해줄 거야. 솔직히 너 학원 가고 싶잖아. 지난번에 봤어. 네가 학원 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 그런데 형이 제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형, 나 학원 안 가도 돼. 그냥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대신 약속해줘. 형이 너 학원 보내줄 테니까 서울대 들어간다고. 내가 서울대 가는 게 형 소원이야? 아니, 너 학원 보내주는 게 내 소원이야. 넌 서울대 갈 수 있는 놈인데 학원 못 가서 못 갈까 봐.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미안할 것 같아. 형은 저와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저에게 학원 수강증을 가져다 줬어요. 네가 듣고 싶다는 수업 맞지? 이거 인기 강사 강의라 신청하기도 힘든 건데. 새벽부터 줄 서서 받았지. 형은 단순히 학원비만 준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었어요. 형의 정성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면서 저는 전교 1등까지 했습니다. 그 덕에 형은 고등학교를 관두고도
늘 싱글벙글이었어요. 형에게 물은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못 다니는 게 아쉽지도 않냐고요. 형은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밖에서 만나면 되고 그렇게 멀어질 친구라면 언제도 멀어지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형이 검정고시로라도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부탁에 형은 일하면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직업군인으로 입대했어요. 입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형이 진짜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넌 서울대 합격할 생각만 해. 알겠지? 서울대 합격 발표가 난 날, 저는 엄마보다 형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형, 나 약속 지켰다. 서울대 합격. 진짜야? 가란다고 진짜 갔어? 뭐? 가라며. 아니, 나는 그냥 꿈을 크게 가지란 뜻에서 한 말이지. 야, 내 동생 대단한 놈이었네. 뭐야, 그럼 내가 서울대 갈 거라고 믿고 지원해 준 게 아니었어? 네가 서울대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동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도와준 거지. 얼마 후 형은 휴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합격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고깃집에서 갈비도 실컷 먹게 해주고 아버지 대신 술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딱 한 잔만 해. 나도 이제 20살이거든. 형 허락 없이도 먹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이랑 처음으로 술 한잔 하던 그 날이 참 좋았습니다. 술에 취한 형이 진심을 말하더라고요. 이제부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만 열심히 해. 솔직히 그날 내 합격 전화 끊고 나서 울었어, 안 울었어? 야, 울긴 왜 울어? 나는 그냥 네가 좀 짠했지. 내가 뭐가 짠해? 서울대가 가란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이냐? 가란다고 진짜 가는 너를 보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어. 나 때문에 더 부담스러웠을 것도 같고. 형, 나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어. 형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준다는데 고맙지. 진짜? 그럼 내가 잘 돼서 형한테도 효도하고 살게. 야, 무슨 효도야? 난 네 덕에 천직을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서울대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아, 무슨 연애야. 연애는 대학생의 특권이지.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밤새 수다를 떨었어요. 집 앞에서 형이 불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특한 내 동생. 한 번만 알아보자. 취했어? 저는 그러면서도 형을 와라 끌어안았고 형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 기둥이야. 네가 뭘 하든 형이 다 도와줄 거야. 다음날 일어나 보니 형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형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형이 갑자기 휴가를 나오는 바람에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형은 저에게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하라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려고 보니 필요한 게 많겠더라고요. 학비까진 못 벌어도 제가 쓸 노트북은 직접 장만하고 싶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서 한 아르바이트인데도 뭐 하나 쉽지 않더라고요.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한 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됐죠. 알바비를 받으면 형한테도 뭐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좀 이상했지만 하필 편의점에서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한바탕 손님이 몰아친 뒤 빈 물건을 채우고 계산대로 돌아온 뒤에야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편의점 사장님이 금지한 게 근무 중 통화였어요. 손님 없을 때 휴대폰 보는 건 괜찮은데 전화까지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껏 엄마가 그렇게까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알바하느라 못 받았어. 수학인 엄마의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형이, 내 형이.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 형 괜찮은 거지? 수술만 받으면 되는 거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다쳐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 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정도였고 형은 위급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형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호흡기를 떼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도 저도 선뜻 그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이 살아있는데 우리 손으로 형의 호흡을 끝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핏 봐도 잘 사는 집 같더라고요. 가해자 엄마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죄는 평생 갚을게요. 그러니 선처 좀 부탁드려요. 애가 이제 막 20살이에요. 보니까 둘째 아드님도 제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같은 엄마로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기요. 이게 어디 자비를 베풀어서 될 일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 아들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지금 실수라고 했어요? 그쪽 아들이 운전 미숙으로 낸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근데 같이 아들 키우는 처지에서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뭐라고요? 뇌사 판정 났다면서요. 저도 아드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늦은 걸 어떡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엄마가 회복하는 걸 보고 형이 있는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는데 가해자 엄마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이시네. 보니까 사는 형편도 넉넉한 것 같지 않고. 형이 하사라면서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군인이 된 모양인데 우리가 최대한 넉넉히 살해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설득해줘요. 아무래도 조용히 끝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가해자 엄마와 휴게실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자 엄마가 제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받고 합의서부터 써줄래요? 가해자의 엄마라는 여자는 저에게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앞에 내려놓은 거라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대충 요약해보면 지금 지급하는 위로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돈을 받고 선처하고 외부에 이 일을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이게 합의서 맞아요? 그럼 이게 합의서가 아니면 뭔데? 마치 우리 가족한테 받는 각서 같은데요. 돈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어머, 학생 똑똑하네? 맞아요. 딱 그 내용이야. 막말로 우리 아들 감옥 보낸다고 그 집에 뭐 이득 될 일이 있어? 이미 떠난 사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아들도 학생이랑 학생 어머니도 장례 비용도 우리가 다 댈게. 그러니까 여기 서명만 해요. 보니까 엄마도 몸이 영 안 좋아 보이시던데. 이런 일로 마음고생하면 신경쇠약만 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학생이 찍어요. 저는 가해자의 엄마가 내민 돈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학생, 돈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서명하고 일어나야지. 저는 돈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이 봉투 안에 빡빡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힘겹게 그 안에 든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래, 뭐 확인해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을 거야. 액수 확인해보고 서명합시다. 그러고 전 꺼낸 돈을 그 여자의 머리 위로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휴게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와 그 여자를 보며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야? 돈은 그 여자의 온몸을 뒤덮으며 떨어졌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마치 하루아침에 사라진 제 형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봐 학생,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요. 뭐? 아니 어른한테 아주 예의가 없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에요? 돈 내밀면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돼요? 우리가 이 돈 받으면 우리 형이 살아 돌아오냐고요? 마음 같아선 그 돈을 그 여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나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이를 꽉 문 채 참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감옥 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요. 아니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이래? 그냥 받으면 편하잖아. 그쪽도 좋고 나도 좋고 남의 집 귀한 아들 전과자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래? 그러다 나중에 벌 받아. 적어도 우린 아주머니 아들을 죽게는 안 했잖아요. 하 참네. 아니 뭐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랬어? 술을 먹고 운전한 것 자체가 일부러 그런 것만큼 나쁜 거죠. 듣자 하니까 둘째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래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더니 아주 가진 거 없이 자존심만 센 건 모전차전이네. 가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남의 집 귀한 가족을 잃게 해놓고 자기 아들 귀한 것만 알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필 저런 집 아들에게 목숨을 잃은 형이 가여웠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뼈가 저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울면서 형이 있는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죄송한데 형님께서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어요. 예? 힘드신 상황인 거 알지만 가족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형의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장기기증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결국 전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엄마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이 시기 급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대기 중이에요. 동의만 해주시면 그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힘드신 거 압니다.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드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귀중한 기회입니다. 생전에 기증을 원하셨고요. 그러나 엄마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동의를 거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내키지 않았는데 형이라면 충분히 기증에 동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형의 뜻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이제 형을 다시 볼 순 없겠지만 형의 몸 일부가 누군가의 몸에서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형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어딘가에서 형의 몸 일부가 살아있다는 생각하면 난 위로가 좀 될 것도 같아.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은 채 서럽게 우셨고 저도 엄마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형의 장기 기증을 동의했어요. 형의 기증으로 인해 5명의 생명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학교에 갈 때마다 형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랑은 찾아왔고 저는 동기 여학생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결혼 준비를 하던 즈음 우연히 본 아내의 지갑에서 형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결별을 고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요. 제가 지갑 속 사진에 대해 말하자 아내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설마 그 사진 속 남자가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당신 형이야? 제가 맞다고 인정하자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도 제가 가장 우울했던 시기였죠.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마다 형이 생각났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형이 봤다면 참 기뻐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이 아내였죠. 너 과제 누구랑 해? 아내는 저와 동기였어요. 저는 형을 잃은 슬픔에 OT나 MT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준 동기였습니다. 글쎄, 뭐 아무하고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랑 할래? 너랑?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과 내의 분위기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과 안에서도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너랑 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근데 나는 너랑 하고 싶어. 왜? 똑똑해 보여서? 그 친구의 칭찬에 또 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친한 동기가 없던 차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제 번호를 물었습니다. 번호 알려줘. 그래야 같이 과제를 하지. 그래. 그날 이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제 만나서 할까? 너 지금 뭐해? 시간 되면 나 좀 만나자. 지금은? 지금도 시간 돼? 그러나 전 친구와 과제를 같이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를 딱 한 통의 답장을 보냈어요. 저기, 내가 웬만한 건 다 할 테니까 넌 다른 과제 해. 신경 쓰지 말고. 솔직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해준다고 하면 그 친구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사실 전 형을 떠나 보낸 뒤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졌어요.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은 뒤 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그 친구의 번호가 뜨는데 차마 못 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여러 통 더 왔지만 저는 끝내 받지 못했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바빠서 전화 못 받아. 왜 그래?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친구가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너 이게 무슨 비매너야? 전화를 했으면 전화로 돌아오는 게 매너 아니야? 그래서 문자 보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놓고 전화만 씹으면 다야? 뭐가 말 같지 않은데? 너 혼자 과제하겠다며. 그걸 너 혼자 할 것 같으면 교수님이 파트너는 왜 만들라고 했겠어? 솔직히 과제도 많고 내가 혼자 해도 충분한 거니까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그래. 같이 하라고 한 과제인데 왜 네 맘대로 혼자 하겠다고 그러냐고. 솔직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흡과 결사반대 수준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 전화 받아. 알겠어? 저, 그게 뭐?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게 형의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그 친구는 폭발하고 말았죠. 하, 너 내가 우스워? 저기, 이제라도 다른 친구랑 하는 거 어때? 왜? 내가 전화하는 게 싫어서? 저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왜 안 받는데? 바빠서.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기껏 용기 내서 다가간 사람한테 자꾸 상처 주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 좋아한다고. MT 가서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강의실에서 너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뭐? 근데 넌 수업만 끝나면 쪼르르 나가버리고 친해질 기회를 안 주잖아. 내가 조별 과제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난 모르지. 그래, 넌 모르겠지. 넌 나한테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날 싫어하니까.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과제 발표 날은 다가오는데 제 연락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모른 척만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파트너를 바꾸겠다고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에게 뿌리나 있는 그 친구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과제 발표를 앞두고 저는 강의실 앞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분명 나오면서 절 본 것 같은데 모른 척 지나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팔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저기, 그 친구가 자기 팔을 잡은 제 손을 매섭게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말았죠. 그게 할 말이 있는데 전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어? 아니, 그게 안 받을 거면 할 말 없어.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단단히 화가 난 줄은 알았지만 끝내 저에겐 너무 높은 벽이었던 전화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을 고르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그 친구와 조별 과제를 발표해야 했고 학점을 잘 받는 건 여전히 저에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여보세요? 그러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받았네?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어? 너 전화 못 받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도 그 친구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났더니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정한 걸 알았는지 그 친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어때? 좀 속이 후련해졌어? 널 그 감옥에서 꺼내주고 싶었어. 저는 또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우는 저에게 그 친구가 계속 말을 건넸어요. 넌 처음부터 너무 슬퍼 보였거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무턱대고 물을 수도 없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 그날 저는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날 엄마에게 평소와 다르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거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을 땐 형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어. 하지만 결과는 뇌사였어. 전화가 걸려오면 자꾸 그날로 돌아가서 온몸이 긴장해. 그 후론 전화를 계속 못 받아.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었어.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너를 몰아세웠잖아.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막상 받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게 필요하거든. 너에게 트라우마가 된 경험을 다른 경험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좀 나답지 않게 굴었어. 나 원래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안 미워해. 진짜? 그날 전 그 친구와 통화하며 과제를 마무리했고 다음날 우리는 발표까지 잘 해내면서 과제 점수로 A+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한 기념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호프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너 술도 안 마시지? 내가 가르쳐 줄게. 왜 내가 술도 안 마실 거라고 생각해? 넌 너무 맹정신으로 살아서 탈인 것 같거든. 치, 이제 아주 날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잘 몰라. 그래서 한잔 하자는 거야. 속 얘기 좀 듣자. 그날 만취한 사람은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죠. 허약한 체질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날 이후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온몸에 피가 도는 느낌도 좋고 체력도 느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늘린 체력으로 전 그 친구와 더 자주 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CC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가 좀 사람답게 산다 싶더니 다 사랑의 힘이었네. 엄마도 참 쑥스럽게. 하늘에서 아빠랑 형도 기뻐할 거야. 그렇겠지? 조만간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아?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면서 상견례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를 차에 놓고 온 거예요. 자기야, 나 차에서 카드 좀 가져올게. 됐어, 내가 내면 되지. 여자친구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뭔가가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보지 못한 건지 결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대신 떨어진 것을 주었습니다. 저기야, 이거 반으로 접혀있던 종이였는데 줍는 순간 안에 있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가자. 어?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종이를 등 뒤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내가 왜? 지금 되게 놀란 것 같은데? 아니야. 갑자기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나서 집에 가서 얼른 처리해야겠다. 회사 일이야? 저는 일을 핑계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펼쳐봤는데 종이 안에는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의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왜 형 사진을 갖고 있지? 저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건 굉장한 의미잖아요. 그날 밤새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형과 무슨 사이길래 사진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새 고민해도 떠오르는 추측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형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차마 여자친구에겐 물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형, 혹시 우리 형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 있었지. 혹시 이름이나 나이도 아세요? 아니, 잘 몰라. 우리 여자친구는 공유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었거든. 진짜 결혼할 사이면 그때만 보여주자고 했었어. 혹시라도 우리 사이에 금 가는 일이 생길까봐.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봐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 뿐 정확히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여자친구에게 만나 물었습니다. 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도 있었지? 응, 있었어. 근데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 우리 헤어지자. 뭐? 설마 내가 자기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이러는 거야? 혹시 뭐 사진 같은 거라고 본 거야?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봤어. 아니, 그걸 어떻게 봤어? 이상하네. 근데 별 사진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나한테는 의미가 너무 커. 아니, 전에 만난 사람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자기는 그럼 나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하나 없었어? 없었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였어요. 전에 만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사진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형의 여자였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이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헤어진 뒤 한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입맛도 뚝 떨어지고 고열이 나기도 했어요. 독감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엄마, 나 괜찮아. 조금 있으면 형 기일인데 엄마 혼자 다녀와야겠다. 아니야. 나도 같이 가. 이렇게 아프면서 뭘 같이 가? 혹시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어? 네가 이렇게 아픈데 연락 한 번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와보지도 않는 것 같고. 헤어졌어. 왜? 싸웠어? 원래 결혼하려고 하면 많이들 싸워. 이렇게 아플 거면 얼른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해.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뭐? 엄마, 이건 내 일이야. 내가 결정해. 그렇게 끙끙 앓으며 회사에 다니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전화를 안 받네? 오랜만에 보는데 여자친구의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차단했어. 왜? 네 연락 받으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랑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뭔데? 왜 나한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즈음엔 저도 마음 정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여자친구도 마음을 정리하기 좋겠다 싶었죠. 저는 여자친구의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지갑을 확인하더라고요. 이걸
왜 자기가 갖고 있어? 네 거 맞지? 어? 어머, 근데 이 사진이랑 우리가 헤어진 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본 사진이 그 사진이야.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내가 물었잖아.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있었냐고. 여자친구는 그제야 제 말이 이해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라고? 내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나랑 왜 헤어지는데? 너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지. 혹시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나랑 네 전 남자친구가 닮아서 아니야? 여자친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안 닮았는데? 결국 답답한 마음에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랑 나 잘 봐봐. 여자친구는 그제야 사진 속의 형과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야 놀란 얼굴로 되묻는 겁니다. 설마 이 사람 몇 년 전에 세상 떠났다던 당신 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 여자친구는 그 순간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넌 웃음이 나와? 네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내 형이라는데?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지한 얘기 하는데 자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잖아. 넌 이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는구나. 아내는 겨우 웃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맞아.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닌 지 몇 년 됐어. 알아. 그랬겠지. 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더 못 잊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나랑 만날 생각을 했어? 자기한테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래서 만났지? 이것 봐. 넌 아직도 농담이 나오니? 자기 형이었구나, 이 사람이. 아내는 돌연 사진 속 형을 보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상황 다 파악했을 테니까 마음 정리 잘해. 우리 다시는 만나야지. 만나자. 아니, 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평생 만나야 돼. 나를 형 대신 사랑하겠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야. 첫눈에 반할 만큼 내 심장이 뛰었어. 어? 사진 속 이분이 자기 형이었다니. 자기 형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건가 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리 와봐. 여자친구는 돌연 저에게 두 팔을 벌려 안기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싫어. 난 너 못 만나. 우리 형이 사랑했던 여자를 어떻게 만나? 형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그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며. 그래, 그걸 알고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겨보라고. 진짜 이럴 거야? 더는 못하겠다. 나 갈게.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제 목을 와라 끌어안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억지가 짜증이 나면서도 차마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마치 자기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듯 제 머리를 심장 근처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나는 너랑 못 만나. 형한테 미안해서라도 못 만난다고.
들려? 내 심장 소리. 어? 뭐 들리지? 형 심장 소리 들어본 적 없지? 어? 그렇지. 근데 그 순간 번뜩 깨달아졌어요. 저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울고 있더라고요. 설마 너 들어보니 어때? 형 심장 소리? 건강하게 잘 뛰네?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 이 심장으로 건강하게 잘 살려고. 저도 여자친구를 보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생각도 못했어. 기증자 정보는 비밀이잖아.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엄마를 뵈러 갔어요. 엄마가 저랑 여자친구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상견례는 이번 주 토요일 아니야? 이 밤중에 이렇게 불쑥 오면 어떡하지? 내올 게 없는데.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아유,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니들 화해했구나? 아이, 그래. 원래 결혼하려고 하면 다툴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가 엄마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이제야 봬요. 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었는데. 아? 아유, 뭘 이렇게까지 감사해. 너희들이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데.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니 심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제야 놀란 얼굴로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네, 원래는 기증자를 알 수 없는 건데 제가 뇌사자의 심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수술받은 즈음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뇌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뇌사자가 인근 병원에서 나와서 심장이 금방 도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덕에 제가 살았고요. 기사 속 뇌사자가 돌아가신 병원이 인근 병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죠. 저분의 심장을 내가 받았구나. 근데 찾아가는 것도 금지돼 있어서 마음으로만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형 기사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더라고. 세상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제가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거든요. 보는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아주버니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엄마는 여자친구를 끌어안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덕분에 살았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기증 안 하려고 했었어. 미안해. 결국 해주셨잖아요. 그건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자고 해서 형 뜻을 따라주자고 하더라고. 그래도 형의 일부가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니? 나도 그냥 형 뜻을 따른 거야. 형이 뇌사자가 됐다고 해서 그 뜻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 그 덕에 내 배우자를 만났네. 진짜 그래. 난 그날 기증 못 받았으면 지금껏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엄마와 여자친구는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게 된 거야? 처음엔 형 사진을 갖고 있길래 형이랑 전에 만난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뭐? 형 여자친구 아니야. 엄마는 형 여자친구 본 적 있어? 그럼 집 앞에서 둘이 뽀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지.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헤어지자고 했었어. 아이고, 너 아주 평생 잔소리 들을 실수를 했구나. 맞아요, 어머니. 아주 평생 놀려 먹을 거예요. 제가 아주버니 전 여자친구였는 줄 알고 혼자 생쇼를 다 하더라고요. 아니, 생쇼는 좀 너무하지. 나는 그냥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그러니까 평생 놀려 먹을 거라고. 하늘에서 아주버니께서 보시고 얼마나 우시셨을까? 하긴, 우리 형도 엄청 놀랐을 거야. 그날 오랜만에 형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었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엄마와도 형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기일에는 잠시 형을 보러 다녀왔지만 그 후로 한동안은 서로 그 어떤 얘기도 안 할 만큼 형은 우리에게 늘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우리 가족이 된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주버니 기일 말고 생일 챙기는 건 어때요? 그러고 보니 생일은 늘 지나쳤었네. 아주버니 덕에 저는 그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기일이라면서 자꾸 슬퍼하시면 저도 슬퍼질 것 같아요. 대신 생일을 챙기면서 아주버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도 같이 해먹고 아주버니도 뵈러 가고 좀 무리일까요? 아니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 큰아들도 소중하지만 나는 이제 너도 소중해. 널 슬프게 할 이유가 없지. 우리 큰아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 녀석이 둘째랑 다르게 활기찬 녀석이었거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어딜 가도 대장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자기 생일 축하해주면 기뻐할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아주버니도 그렇지만 전 어머니께서 아주버니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기르시느라 수고하신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동안 기뻤던 기억, 같이 행복했던 기억을 더 많이 생각해드리면 하늘에서도 마음 놓고 쉬시지 않겠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유, 우리 어머니도 참, 저야 엄마가 아니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슬플 때는 울더라도 기쁜 일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 후 우리 집은 처음으로 형의 기일이 아닌 생일을 챙겼습니다. 형의 생일에 케이크에 초를 꽂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센스 있게 숫자초 대신 하트 모양의 초를 꽂았고 어머니가 대신 초를 부셨어요. 어머니, 큰아들 낳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참 또 눈물이 나네. 엄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면 그냥 전처럼 기일 지켜도 돼. 그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에 따를 거예요. 아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왜 진즉에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어서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는 여력이 없어서 생일 케이크도 한 번 제대로 못 해줬거든. 우리 엄마 또 미안해하네. 우린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첫째가 보고 있겠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게 아주버니께도 행복일 거예요. 고맙다, 아가. 아내는 요즘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손잡고 장도 보러 가고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여행도 가요. 마치 저보다 더 진짜 자식 같아서 제가 모녀지간이냐고 질투할 정도입니다. 형의 기일이 아닌 생일이 챙긴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기일을 챙길 땐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형이 생일을 챙기는 날은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덕에 곁에 없어도 형은 제 영원한 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 덕분에 귀한 사람을 만나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형의 생일에는 가족여행을 가려고요. 형이 또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벌써 마음이 들뜹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